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왜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제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지금 제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곳 사연 채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도 저만큼 인생이 다이나믹하시다 보니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또 남편과 시어머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한 사연들도 제 인생의 일부분과 비슷해 눈이 갈 수밖에 없네요. 제가 고생한 모든 이야기를 이곳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첩첩산중에서 지냈던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또 부모님을 보며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그 고생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게 됐죠. 처음엔 도시에 정착해 취업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장 큰 돈을 벌기엔 제가 가진 능력이 형편없어 불가능하겠지만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돈을 모으면 제가 상상하던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돈을 벌면 뭐라도 하나 제 가게를 차려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도시 생활은 제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갔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돈 모으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를 위해 쓰는 돈도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던데 제가 모은 돈을 보면 티끌 모아 티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곧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 이 티끌이 언젠가 언덕만치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다 또 어느 날 보면 태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업종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됐죠. 그렇게 돈 모으는 것만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몸에 맞지 않던 도시 생활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바로 제 남편 될 사람이었죠. 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식당을 자주 찾던 손님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이 가게를 찾아와 같은 음식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제게 퇴근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 남자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엔 손님과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불편해서 남편과 거리를 뒀어요. 일하던 곳에서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잘리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안해하거나 말거나 직진밖에 몰랐습니다.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애를 해왔죠. 20대 초반의 나이, 한창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을 때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밤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는 남편을 보며 저도 해줄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주고 싶었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의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결혼해달라는 부탁이었죠. 20대 중후반이었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니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20대 초반이기도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어서 결혼에 긍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데이트할 때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해도 늦었다는 남편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제 의견이 매번 충돌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끈질긴 남편의 구애에 넘어가게 됐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손해보는 결혼이었고 제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에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제가 IMF 시기 해고 걱정 없이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다 줄 공무원 남편을 얻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도시까지 올라와 제 손으로 이룬 것 하나 없어 많이 아쉽긴 했지만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걸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결혼 전에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결혼 허락이었죠. 제게 매달려 결혼하자고 했던 남편과 달리 시부모님은 냉랭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 절 반기지 않는 건 당연했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없었죠. 제 눈앞에는 고개를 반쯤 돌리고 계신 시부모님과 냉수 한 잔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두 분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원래 계획대로 저희의 뜻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셨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꼬리를 붙잡고 제게 물음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너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더는 볼 것도 없네. 성우야, 얘 돌려보내라. 네? 그럼 저희 결혼은요? 결혼은 무슨 결혼? 이렇게 덜 떨어진 애를 왜 며느리로 받니? 그나마 아들이라도 잘 나을까 싶어서 형제관계 물어봤던 건데 죄다 여자뿐이니? 더 물을 것도 없지? 아이 엄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아들 타령이세요. 그리고 지혜 얼마나 좋은 여잔데요.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디 재벌집 자식에 비하면 전 하찮고 덜 떨어진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혜 정말 좋은 여자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네? 아니 얘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왜 떼를 쓰고 왜 목소리를 높이니? 얘가 이상한 애를 만나더니 벌써 물들었나? 여보, 얘 좀 봐요. 얘들 가만히 놔둘 거예요? 재성아, 너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아가씨도 주제를 알고 들이대야지.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들이대면 되겠어? 더 험한 말 듣기 전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우랑 관계 정리해요. 제게 냉랭하게 대하고 집을 나가라는 두 분의 언행에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 때문에 변했다며 제 탓을 했고요. 그 자리를 더 버티고 있어봤자 저만 나쁜 년이 될 게 뻔했으니 남편을 말리고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집 밖으로 나와서는 제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매달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두 분도 가만히 앉아 계시진 않았어요. 저를 밖으로 불러내 남편과 헤어지라고 종용하셨죠.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는데, 정말 지독하네. 우리가 한 말 코세 까먹진 않았을 텐데. 아직도 우리 성우를 만나? 어머님, 저를 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지 알고, 제가 성우 씨에 비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사랑하고요. 저 성우 씨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희생할 준비돼 있어요.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입을 주절거려? 내가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 이게 사람 열받게 하네? 야, 너 우리 성우에 비해 나은 게 뭐야? 너네 집안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며? 거기다 넌 고등학교만 나와서 아르바이트 같은 일만 했고 집에 돈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너 같은 애들은 너같이 하리오 인생 사는 애들을 만나야 한다고 알아? 시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도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후에도 여러 번 저를 찾아와 심한 말씀을 하시곤 남편과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믿고 버텨보려고 했던 저도 계속된 괴롭힘에 결국 정신이 피폐해지게 됐고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두 분이 결혼을 허락할 거라며 희망 고문을 했죠. 하지만 전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곁을 떠나게 됐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는 곳도 옮겨 남편과 시부모님 주변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몇 달이 안 돼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들과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었죠. 이번에는 또 무슨 트집을 잡고 날 괴롭히려고 일어나 싶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말을 해왔습니다. 제발 아들과 다시 만나달라며 부탁을 해왔죠. 지혜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성우에게 돌아가자. 이러다 잘못하면 사람 잡겠다고. 우리가 다 허락하마. 결혼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제발 돌아가서 우리 성우 좀 살려다오. 응? 제가 없어진 남편은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일은 나가고 있었지만 밥도 먹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대화도 일절하지 않았다고 했죠. 거기다 방 안에서는 남편이 울고 있는 소리가 매일 들렸다 했어요. 그 모습에 결국 시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절 찾아와 결혼을 허락했던 거죠. 그땐 결혼 허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 몸이 상했다는 그 말에 걱정이 돼서 돌아가게 됐죠. 이후 남편과 저는 다시 만나게 됐고 시부모님이 약속했던 것과 같이 반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보는 곳에선 예전처럼 절 괴롭혔죠. 어머님, 전 다 붙였는데 베란다로 가져다 놓을게요. 아유, 살다 어머님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질 줄은 몰랐네. 네? 왜? 들었냐? 그럼 말 나온 김에 나도 편히 말 좀 하자. 너 괜히 나한테 말 붙이려고 하지 말고 눈치 봐서 맞는 일 같으면 네 생각대로 해라. 난 너한테 어머님이라는 소리 듣는 게 소름 돋고 싫으니 너같이 모자란 애가 우리 아들 아내라는 게 소름 돋기 싫구나.
어머님. 그놈의 어머님 소리 하지 말래도? 그냥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두 분은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무시를 했죠. 그래서 두 분 눈에 최대한 안 띄려고 했는데 그럼 또 며느리 노릇 안 한다며 구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놈의 어머님 소린 입에 붙었어. 죄송합니다. 됐고,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뭐라는 거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시부모에게 연락 한 통이 없어? 그건 저번에 제가 전화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시다고. 앞으로는 부르시기 전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지 편한 것만 골라서 우리말 지키고 있네. 어쨌건 내가 오늘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이 자기 시부모에게 하는 것에 비해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좀 해와라.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네가 직접 했다고 공갈치지 말고 정성 들여서 네 손으로 다 해. 내가 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도 볼 거니까 잔께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면 되나요? 왜? 적어? 적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거 일주일분이니까. 다음 주에 그만큼 또 숙제 내주마. 왜? 그건 또 싫어? 아니요. 예단도 우리들 마음에 들지 못하게 가져왔으면 네가 노력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시모는 시부와 같이 먹을 음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제게 매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종류와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시모가 내주는 숙제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정도였죠. 양도 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음식과 간식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문에 시간이 곱절로 더 걸렸죠. 그렇게 시부모에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던 저도 잠깐은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땐 자기 손주 귀하다고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다시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그런데 시집살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고 난 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당신은 도대체 엄마한테 뭘 잘못했길래 집에 갈 때마다 큰 소리가 들려? 이제 애엄마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내가 이유도 없이 혼나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언제 내가 잘못했다고 뭐라 하셨어? 아직도 내가 싫으신 거지? 그러니까 왜 아직도 예쁨을 못 받냐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 그럼 그 절반이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집안 시끄럽게 그렇게 미움받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시댁에서 생기는 일로 짜증을 내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절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 좀 신경 써서 하라고 그랬지. 고집 부렸다가 또 큰 소리 나게 하냐? 저것도 내가 꼬박 6개월간 모은 돈에 당신이 선물하라고 한 돈 합쳐서 산 거야. 우리 형편에 저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해드려? 뭐? 그럼 내 탓이라고? 내가 쥐꼬리만큼 돈 줬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말을 왜 그렇게 들어? 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문제라는 거네. 우리 가족 다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라, 만들어. 근데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은 돼? 집에서 내가 준 돈 받고 놀고 있는 게
당신 집에서 놀지만 말고 일 좀 해.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전부 다 자기 일하고 있다니까? 경식이 걔만 봐도 돈은 나보다 못 버는데 걔네 와이프가 잘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몇 년 전까진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었는데 누군 와이프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누군 와이프 잘못 만나서 월급이 적다, 시부모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나 듣고 시부모가 저를 괴롭히고 무시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는데 그런 남편마저 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변심하니 너무 힘들었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만 이혼은 꿈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까 봐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누구에게도 제 괴로운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이후 시간이 흘러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 사이 시부는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시모는 더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죠. 그 상황만으로도 예전에 비해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남편이 폭행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거든요. 회식을 하던 남편이 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을 심하게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피해 도망을 치다 음주운전을 하며 여러 사람과 차량에 피해를 줬던 거죠. 그 일로 이제까지 모아왔던 적금과 저금 통장을 깨서 피해자분들을 만나 합의와 선처를 부탁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겨우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이죠. 피해자분들을 몇 번이나 찾아가 용서를 빌어 많은 분들과 합의를 하게 됐지만 피해를 크게 본 몇몇 분들은 끝내 합의하시길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의 일로 공무원직에서 해임이 됐어요. 이후 징역형을 피하게 된 남편은 여러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 그동안 우리 부부가 모아왔던 돈은 전부 다 배상을 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정말 땡전 한 푼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모는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는 뭐 하고 있었길래 성우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얘가 그에 대한 분풀이를 밖에서 한 거 아니야? 우리 성우가 원래 온순한 아이인데 너 때문에 얘가 속에 화가 많아진 거라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밖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어머님 따라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죠. 어머님 난리치시는 걸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그날 처음으로 시모에게 대들게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최고치였던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죠. 남편은 해임된 일과 여러 재판 일들로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시절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벌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저만 일했어요. 남편이 가끔 막노동이나 몸쓰는 일을 하긴 했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다며 하루를 일하면 일주일을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우리 식구 먹여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조금 모아뒀던 돈으로 지인의 가게를 저렴하게 인수하게 됐죠.
건강식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제법 장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넘긴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속았던 거죠. 지인이 한 말과 다르게 장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처음 운영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원래도 파리만 날리던 가게라고 했죠. 그제야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노력으로 판매해서 가게를 살려야 했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홍보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판촉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세대를 제외하곤 관심도 없었어요. 또 관심 있는 노인분들은 브랜드 제품을 선호했고요. 재고만 쌓여봤자 버리게만 됐으니 저도 먹고 저희 아이들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가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맛이야 건강음료 재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선뜻 손이 가기 힘든 패키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겐 나이 든 사람이나 먹는 건강식으로 보일 테니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손이 갈 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패키지만 어린애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곧바로 지업사와 비닐을 제작해주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최소 수량에 맞춰서 아주 조금만 찍어내고 그걸 다시 건강식품 제조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제품을 담아냈죠.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원래 제가 하듯이 홍보하고 판촉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전과는 달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죠. 그때 딱 감이 왔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패키지를 만들고 제품을 다시 제조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원래 제품들은 서비스로 드리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젊은 주부층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애들 패키지에 맞는 제품 하나를 사면 집안 어른께 드릴 제품이 하나 딸려왔으니까요. 주 고객층이 젊은 주부들이 되다 보니 입소문은 금방 났고 판매량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판매 활로가 오프라인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덕분에 저는 패키지를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번 돈은 전부 제품 개발과 투자로 이어지게 됐지만 그 투자로 인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바뀐 건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도 변해 있었죠. 제가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발로 뛸 때는 무시를 하더니 어느새 제 옆에 붙어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비위를 맞추는 것과 달리 남편은 여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켰지만 제 눈치를 보다가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사라지고 가는 곳은 뻔했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와 낚시였죠. 그렇게 일은 일대로 하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니 쓰고 다니는 돈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아내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매번 자기가 계산했고 취미도 돈 많이 드는 낚시라 매달 남편 앞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백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도 저는 제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아껴 집도 넓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노력도 고생도 내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일도 돕지 않고
맨날 탱자탱자 놀러 다니고 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까지도 가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던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날은 나를 잡고 남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당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오늘? 아까 우태 만나서 반주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딴 곳에 돈 안 썼어. 정말이야. 지금 내가 오늘만 묻는 것 같아? 당신 공무원 잘리고 나서 뭐 했어? 해임되고 나서야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쉰다고 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나와서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한 것도 도망이나 치고 직원들에게 미루고. 도망가서 뭐해? 맨날 돈만 쓰지? 지금까지 당신 카드값으로 나온 돈이 얼만진 알아? 그래, 돈이야 내가 그만큼 버니까 쓴다고 치자. 그럼 애들이라도 좀 봐줘야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 회사에 나오지 마. 집에서 애들 돌봐. 그리고 나 카드 다 정지시킬 거야. 필요한 돈 나한테 현금으로 받아가고. 여보, 애들은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딱히 손이 갈 게 없잖아.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봐도 되는데. 회사 출근해서 바로 나간 다음에 술 먹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있으라는 거지. 당신 이제 쓸데없는 곳에 돈 쓰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남편은 과거처럼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제 말을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끼어들었어요. 시모였죠. 아니 얘가 미쳤나? 네가 뭔데 성우한테 윽박을 질러? 네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머님. 너 돈 좀 번다고 아주 남편을 쥐고 흔든다? 누가 보면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집 먹여 살린 줄 알겠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더니 넌 네 남편이 돈 벌어왔을 때는 기억이 안 나냐? 그때 우리 성우가 돈 쓴다고 널 잡아먹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에선 매일 도망치고 친구들 만난다, 낚시한다,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애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밖에서 돈 벌어왔으면 좀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을 흔들어? 하여튼 이래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이 돈이든 권력이든 쥐면 안 돼요. 지 부모한테도 사회에서도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돈 좀 생겼다고 사람 잡지. 엄마, 왜 왔어? 나 보러 왔어? 그럼 나가자. 안 그래도 나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시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더 큰 소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가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시모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바로 조금 전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제가 두 사람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 바로 얼마 전 과거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일로 전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젠 집안의 가장이자 가족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저를 아직까지도 무시하고 천대하는 시모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는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죠. 과거의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달라져 있던 상황으로 남편과 이혼한다고 제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저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게 됐죠. 그러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별이 너무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거죠. 평소 잔병치레 한 번 없으셨고 앓고 계신 질환도 없었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부모님 중 한 분을 생각지도 못하게 떠나보내게 되니 혼자 남게 되신 엄마는 괜찮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홀로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좀처럼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어 큰일을 겪게 되시면 어쩌나 싶었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제게는 너무 큰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시골에 혼자 둘 수가 없었죠. 저는 엄마를 데려와 모시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우선 엄마를 먼저 모시고 오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엄마를 모시고 온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자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워낙 좋아해서 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좋다고 난리였는데 남편은 확실히 불편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외할머니 온다고 하니까 좋아하네. 그럼 당신만 허락하면 되는데. 어제 표정이 안 좋네? 왜? 우리 엄마 온 거 불편해? 아니, 뭐 내가 불편할 리가 있나. 난 그냥 장모님께서 불편해 하실까봐 걱정돼서. 왜 그 시골에서 사신 분들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답답하시다고. 그리고 평생 밭일 하시던 분인데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실 테고. 내 생각에는 계속 거기 남아 계시고 우리가 더 자주 내려가 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땅 치고 후회하라고? 집이 가까우면 자주 들여다보면 되니까 굳이 모시고 올 필요 없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부분은 엄마 모시고 온 다음에 생각하고 대책 세워도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된 거지? 뭐 당신 말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남편의 입에서 동의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얼굴 표정은 그러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불만 가득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동의를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만 설득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면 됐죠. 엄마를 설득하기 전 친정집으로 내려가면서 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를 설득시키는 게 이번 일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고향집을 떠나지 않을 엄마와 얼마나 오랫동안 입씨름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는데 생각 외로 엄마는 순순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엄마께서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다행인 일이었죠. 이후 차근차근 엄마를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 고향집에서 사셨으니 정리할 물건도 한가득이었고 이삿짐을 분류하는 데도 한참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친정집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집에서 이삿짐 싸는 걸 돕고 돌아왔는데 시모가 집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모는 이번에도 시비를 걸면서 제게 맡겨놓기라도 했는지 저녁밥을 내놓으라고 말했죠.
넌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 애들 밥은 누가 챙기라고 밖을 돌아댕겨? 일 좀 한다고 네가 내 아들 아내이자 애들 엄마라는 본분은 잊었어? 그이 어디 갔어요? 그이가 오늘 하루 동안 집에서 애들 봐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네 남편을 왜 찾아? 걔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나갈 수도 있지. 아니 그것보다 너 이렇게 애들 밥 안 챙기고 집안일에 소홀할 거면 우리 성우한테 네 일 넘겨라. 여자가 가족들 돌보는 거랑 집안일이 우선이지 바깥일이 먼저야? 그리고 원래 사업은 남자가 해야 잘 돌아가는 거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 애들 밥도 제때 못 챙기는 게? 친정집에 내려간 저 대신 애들을 봐주겠다던 남편은 어딜 갔는지 애들이 아직 저녁밥을 못 먹었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시모는 또 제 탓을 하고 있었죠. 짜증이 밀려왔지만 애들 밥 먹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우선 간단히 씻기만 하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는 사이 남편이 집을 들어왔지만 시모 때문에 별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잘못을 알긴 아는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시모까지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기분이야 당연히 좋지 않았지만 시모도 있고 애들도 있었으니 티를 낼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애들이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날 그 사건이 시작됐죠. 엄마, 외할머니 오늘도 안 와? 계속 온다고 해놓고 진짜로 언제 오는 거야? 외할머니 집에 정리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이 오셔? 너희 집에? 왜? 무슨 일로?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 난 성우한테 네 어머니 관련으로 들은 이야기가 없는데. 친정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혼자 친정집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 아버지처럼 갑자기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시면 정말 큰일이라서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요. 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냐? 왜 네 맘대로 결정을 해? 저는 당연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오는 일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시모에게 그 얘기를 말하고 오겠다고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 아들이 한 말에 대답했던 건데 시모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하고 남편을 째려보게 됐죠.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성질을 내려고 하는 자기 엄마를 달래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 원래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했어. 엄마 집으로 가던 중에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 내가 전달 안 한 거야. 내가. 그리고 집도 이렇게 넓은데 장모님 모시고 오는 게 어때서 그래? 장모님 오시면 오늘처럼 애들 밥 굶을 일도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이나 나나 일하고 움직이는데 더 편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얘가 아주 지 마누라한테 꽉 붙잡혀서 사네. 우리 성우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글쎄 얼마나 구박받고 눈칫밥을 먹었길래 이렇게 됐어? 예, 너 도대체 네 남편을 무슨 취급하는 거냐? 그깟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떠나보지? 시모가 하는 말에 바로 맞받아치고 싶었습니다만 겁에 질린 애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진정시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거나 나중에 말하자고 했죠. 어머님, 애들도 있는데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조금 이따 밖에 나가서 하시거나. 이것 봐라. 이제 말하는 것도 지가 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시어머니도 우습게 생각하네? 야! 시어머니한테까지 유세 떠냐? 어머님,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뭐? 그렇게 애들 생각했으면 성우한테 사업 맡기고 니년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아니면 조신하게 네 남편 받들면서 살든가. 네가 내 아들 잡아먹고 사니까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 성우한테 유세 떨고 구박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네 엄마까지 오면 얼마나 더 하겠어. 아주 홀라당 벗겨먹고 아주 머슴 다루듯 해야겠지. 네 엄마 오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내가 가만 두고 보고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 니네 엄마 수발 드는 걸 보겠냐고? 니네 엄마 수발을 왜 내 아들이 들어? 시모가 난리를 치는 통에 말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먼저 방으로 보냈죠.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유세를 떨어요? 구박은 누가 하고요? 이 사람처럼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세요? 일하러 나와서 말도 없이 사라져요. 어디 갔나 찾아보면 자기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있거나 취미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는데 어머님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 집도 제 집이고 이 집에서 쓰는 돈 전부도 제 돈인데 이년 봐라. 이제야 그 새카만 본심을 드러내네. 그래, 이제 돈을 니년이 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무시해도 되는 거고. 천벌받을 년. 어디서 감히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어? 시골 촌년에 배운 것도 없는 년을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누군데? 너 내 아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줄 아냐?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돈 벌 수 있었을 것 같아? 평생 남들한테 천대받는 일이나 하면서 밑바닥 인생 살다가 지랑 비슷한 거 만나 살았겠지. 그런 놈들 옆에서 사는 년들 어떻게 사는지 알지? 맨날 욕 들어먹고 맞고 하루도 몸 성할 날이 없다고. 그렇게 살았을 니년을 우리 성우가 끌어올려줬더니 이년이 은혜를 이따구로 갚어? 이 미친년. 애들 방에 있어요. 목소리 낮추시고 욕 좀 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못된 할머니로 만들어서 내 손주들도 네 편으로 만들겠다. 이 년이 아주 교활한 년이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우리 아들도 벗겨먹고 나도 쓰레기 같은 할머니로 만들어 이년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일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촌년, 썩을년, 이 개같은 년아!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겁에 질렸다는 걸 봤으면서도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시모를 보며 애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됐던 거죠. 머릿속에서 결심이 들자마자 다음으로 해야 할 행동을 지체할 것 없이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시모가 무슨 말을 떠들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황당해했어요. 저를 미친년 보듯이 봤죠. 천연이 정말 돌기라도 했나?
갑자기 왜 떠들다 말고 침을 싸고 지랄이야? 야, 너 미쳤어? 왜? 이제 집이라도 나가려고?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따로 있지. 이거 그쪽 아들 집이니까 당신 아들이랑 손 붙잡고 내 집에서 나가요. 나 당신들한테 진작에 정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애들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들 할머니라는 당신이 하는 짓거리랑 놀러 다닌다고 애들 밥 굶기고 방치하는 저놈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네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요. 나가라고요? 뭐? 이년이 정말 미쳤나? 이게 어디서 이혼을 입에 담어? 누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려고 이래?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잖아. 누가 봐도 엄마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만 좀 해요. 여보, 엄마는 내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테니까 당신도 좀 진정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집에 애들이 있는데 이혼 얘기 꺼내면 어떡해.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애들만 두고 놀러 나갔다 와? 나갈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라도 했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순간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당신과의 관계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 애들 때문에 쉽게 결정 못 내리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제 내 진심 알았으면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 다른 짐들은 날 밝으면 보내줄 테니까. 여보, 왜 이래? 내가 밖에 좀 나갔다 왔다고 그래?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집에 붙어 있으라면 붙어 있고 회사에서도 일만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제발. 성우야, 너 언제부터 천연 앞에서 쩔쩔맨 거야? 네가 왜? 인연이 아끼는 지 남편 기 안 죽이는 것처럼 말하더니 아주 지 꼬봉으로 만들어놨었네, 꼬봉으로.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인연이. 이혼이라는 말에 놀란 남편이 제게 잘못했다며 빌어오자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시모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전 괜찮았어요. 지랄 같은 성격의 시모가 한 번은 제게 손찌검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이 얼얼하긴 해도 덤덤했는데 뺨을 맞은 저보다 남편이 더 난리였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고 했는지 시모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때리긴 왜 때려? 엄마 깡패야? 미쳤어? 성우야. 엄마는 상황이 직시가 안 돼?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뭐 하는 짓이야? 아들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야, 이 녀석아. 엄마가 너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저 엉망이 내한테 붙잡혀 살지 말라고. 근데 이게 엄마 멱살까지 잡을 일이야? 내가 널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엄마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나 이혼당하면 뭐 먹고 살라고. 이 나이 먹어서 저 사람마저 없으면 어떡하라고. 네가 못나긴 뭐가 못났어. 네가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잘난 우리 아들인데? 그 잘난 아들이 저 부학대기만도 못한 년한테 이따위 대접받고 있는 걸 어떻게 엄마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누가 못나?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 지가 언제부턴데 아직도 옛날 얘기만 해. 당장 사과해. 당장 저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성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보고 천연한테 사과하라니. 내가 널 어떻게 키우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혼을 막아보려 애를 쓰는 남편과 자기 자식 아직도 잘난 줄 알고 제게 사과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죠. 저기요, 계속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나 당신들한테 어떤 식으로 무슨 사과를 받든 간에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내 화 돋우지 말고 나가요. 당신 나랑 이혼한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지? 그럼 이쯤에서 조용히 물러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도 잘 받으려면 더는 내 신경 건들지 말고 가라고. 어서! 야, 이년아. 니년이 뭔데 나가라 말라 우리 두 사람한테 명령질이야? 거지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며느리 대접이라도 받았어? 내가 쥐꼬리만큼의 대접이라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아. 근데 당신,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 있어? 애들 임신했을 때 입 꾹 닫고 있었던 거 제외하면 맨날 날 괴롭혔잖아.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날 못된 년으로 만들어? 내가 저 인간과 이혼하는데 당신이 그 이유에 7할 8할이야. 알아?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있다간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이혼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잘난 아들이면 다시 새장가 가라고 해. 당신 말처럼 잘난 사람이면 재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겠지.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나가. 꺼지라고! 시모에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더 이상 제 심기를 거슬러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기막혀하는 시모를 데리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럼 마음 좀 진정시키고 쉬고 있어. 내가 내일 당신 진정되면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 이혼에 엄마가 주된 문제면 내가 엄마랑 절연하면 이혼은 없던 이야기 되는 거지? 나 당신하고 아이들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가라앉히면서 나 좀 잘 생각해줘. 알겠지? 그럼 나 갈게. 남편은 착각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두 사람이 제게 주는 스트레스를 합쳐서 비율을 말했던 건데 남편은 시모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2할이든 3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무슨 상상을 하든 착각을 하든 그건 남편 자유였으니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시모도 들었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웠던 걸 보면 말이죠. 이후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으니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해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첫째 아이가 제 마음을 토닥여주는 말을 해줬어요. 더 이상 할머니와 아빠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왔죠.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직 한참 어린 나이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게 됐죠. 집으로 모시고 온 엄마에게는 지난 사정을 전부 다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엄만 속상하셨는지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하셨죠. 가족들 모두 제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고
응원을 해줘서 한결 마음 편히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며 변호사까지 고용해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제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은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간 시모가 저에게 해왔던 무시와 막말이 담긴 문자들만 해도 충분했고 남편이 그동안 노는 데 빠져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증거도 제게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법정 다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손쉬운 제 승소가 됐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들과 엄마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도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두 아이 모두 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되어 이제는 제가 두 아이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 멋진 아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친정 엄마도 생각보다 도시 생활에 적응을 잘하셔서 지금은 저보다 동네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임 때문에 매일 바쁘시기도 하고요. 우리 온 가족 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고 매 순간 행복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남편이나 시모에게 복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하고 싶거든요.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 노릇, 딸 노릇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요. 우리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